오늘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 제가 3월 첫 주 강의 1부를 했어요. 그리고 2부를 못했는데 오늘 이어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에드워드 프레드킨이라는 사람이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AI의 탄생은 3대 사건이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우주의 탄생, 두 번째가 생명의 탄생, 그리고 세 번째가 AI의 탄생이다. 이거는 우주 138억 년의 역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주 138억 년, 한번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고 약 38억 년이 지난 100억 년에 지구 생명이 탄생했고 지금 약 100억 년 만에 AI가 탄생하는 이런 아주 3대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여러분이 서 있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의미는 여러분이 다음 미래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그 AI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23일 날 미국의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행정명령 3건에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의 글로벌 표준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이 글로벌 표준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는 앞으로 펼쳐질 AI 산업과 관련해서 미국이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따라가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건 어느 나라나 하는 거라서 우리하고도 비슷한 건데, 세 번째가 이 워크 AI 방지, 그러니까 이념적 편향을 방지하겠다. 다시 말하면 AI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습하는데 유의하겠다.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중도를 표방하는 건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다양성이라든가 또 소수민족 우대라든가 또 이런 어떤 진보적 가치를 AI가 많이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어떤 행정명령에 미국이 서명을 했다. 이제 이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행정부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미국 의회에다가 이런 AI와 관련된 이러한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6대 핵심 목표를 발표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안티워크 AI, 이념적 편향 방지라는 어떤 그 편향성 제거, 이거를 굉장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이 창작자의 저작권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AI 학습을 위한 이용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AI는 퍼블릭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작자, 창작권과의 어떤 이런 저작권 보호를 할 필요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공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단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LLM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구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끌어다가 학습하고 또 다른 자료 갖다 끌어다 학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퍼블릭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나의 독특한 나의 저작권이야 라고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이런저런 약간의 소송도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행정부한테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정당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글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네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 AI한테 질문을 했는데 각자 다 답이 틀리게 나왔죠. 각자 다 틀리게 나왔는데 그 틀리게 나온 배경은 뭐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치, 그 다음에 이 AI가 어떤 데이터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이런 AI의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AI가 대답하는 거라 그래서 그 대답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강의 때 아마 요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클로드의 답변이 가장 뭐라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가장 좀 저항적이었죠. 그러니까 클로드는 아예 답변을 회피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답변할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클로드는 주인이 누굽니까? 안트로픽이잖아요. 안트로픽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왜? 클로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에 군사적 목적으로 대량 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자기네 회사의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 얘기를 듣고 클로드를 행정부에서 쓰는 것을 6개월 이내에 다 끊어버려 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클로드가 그럼 가만히 있어? 이 클로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클로드가 이거는 미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권한을 위반하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느냐? 안트로픽의 주장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에 뭐가 위반하냐? 클로드의 답변을 제어하는 어떤 AI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이것은 바로 AI가 어떤 식으로 답변하라고 설계를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침해 위반이다. 수정헌법 1조를 걸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정헌법 제4조. 이거는 사생활보호와 압수수색 위반이다. 다시 말하면 AI를 통해서 영장 없는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를 대통령이 무시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이 안트로픽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왜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정부가 써라 마라 이런 거를 강요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재판을 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과연 그러면 AI의 통제권은 어느 쪽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는 게 맞냐, 행정부가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거 AI 통제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어떤 행정부가 이 AI에 관한 어떤 컨트롤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정부는 국가안보상의 무제한적인 기술 사용권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엔트로픽은 그렇지 않아. 이 의회가 이거를 제어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명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의 데이터를 너네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또 있었냐면, 우리는 청와대에 AI 수석실이 있잖아요. 미국은 AI 및 암호화폐 담당관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AI와 암호화폐를 거의 같은 동일선상에다 놓고 암호화폐 담당관을 임명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가 거버넌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AI와 암호화폐, AI와 디지털 화폐 이 부분은 지난 일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나의 24시간 디지털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의 24시간 디지털 비서가 생기는데 이 나의 24시간 디지털 비서가 나를 대신하는데 이 나를 대신하는 그 디지털 비서의 신원 인증 문제.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를 대신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그 문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나의 이 디지털 비서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AI 에이전트 커머스와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이제 점점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I 에이전트의 이런 어떤 커머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글로벌 표준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의미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과거의 전통 시장에서는 지폐를 가지고 물건을 샀죠, 우리가. 그런데 이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이 상거래 행위가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주로 뭘로 결제를 해요? 크레딧 카드? 그래요. 또 QR 코드? 또 무슨 페이? 뭐 이런 것들로 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폐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종이에서 비트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 통장에 10만 원이 있다. 그럼 옛날에는 10만 원 현금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현재 통장에서 10만 원이 찍힌다. 이거는 디지털로 그 돈이 컴퓨터 서버에 10만 원이 찍혀서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온라인 시장에서 AI 에이전트 커머스로 넘어가는 거는 뭐냐? 이거는 종이에서 비트로, 그러니까 0101 하는 디지털의 비트로 바뀌었다가 이 비트가 지금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에서 비트로 넘어가는 여기까지는 모든 결제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지, 본인한테,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커다란 어떤 소용돌이의 변화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비트에서 코드로 넘어가는 이 시장은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제를 해요? 에이전트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람이 결제를 했어요. 사람이 결제하고 사람이 인증하고 내가 만약에 크레딧 카드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누군가가 내 크레딧 카드를 해킹했다.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인정해야 은행이 나를 인정해 주는 체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면 나 아닌 디지털 AI가 스스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로는 이 AI와 비트가 대화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돈이 다시 비트에서 코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코드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은행은 사람의 승인을 전제로 설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예를 들면 기계가 이 승인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문자로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를 주고 인증번호를 다시 보내고 이거 여기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종이에서 비트로 바뀌는 이 시스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다음 코드가 넘어가는 것은 기계가 이거를 서로 AI 에이전트, 박윤아의 거미 에이전트와 베노엘의 X세대의 에이전트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주인이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사오래. 그런데 우리 주인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산 오렌지를 좋아해. 너 그런 거 얼마 어디서 파는지 알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오렌지 주스를 내가 찾았어요. 그럼 그걸 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제하는 그것은 기계끼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화폐가 가장 친화적일까요?
우리가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가장 주류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코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코드와 코드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가상자산을 그동안은 투기자산으로 그동안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면 이게 달러에 연동되던 아니면 원화에 연동되던 간에 이러한 것들이 AI와 디지털 화폐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AI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비해야 돼. 미국이 이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신원 인증의 표준을 가져서 자기네가 이것을 앞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가겠다라는 장기 로드맵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뢰받는 AI 에이전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 세계 AI 에이전트들이 미국의 신원 인증 표준하고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거를 친미국가 블록 경제로 끌고 가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고, 최근에 구글이 I.O.를 발표했죠. 알아요? 구글이 앞으로 구글의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발표를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쿠팡 아니면 뭐 네이버 이런 데가 거의 다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그런 어떤 AI 에이전트 간의 결제는 구글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을 다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 부분을 투기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것이 AI와 어떻게 결합하고 AI의 주류 결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빨리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첫째, 이 AI 에이전트 커머스에서의 이런 어떤 가상화폐의 결제는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수수료가. 그런데 우리가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럼 이 수수료 문제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국경 간의 거래를 하는데 환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환 차익에 따른 수수료도 여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AI 에이전트로 결제를 하는데 그 에이전트한테 내 통장을 다 쓰게 만들 거냐, 아니면 어떤 부분만 쓰게 만들 거냐, 스마트 컨트랙트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화폐 수단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전통적 은행 시스템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지폐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폐를 사용하는 포션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이 전통적 은행 시스템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존재는 하지만 이런 어떤 국경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디지털 화폐 시장이 AI 에이전트 커머스에 점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그 시대가 되면 바로 화폐의 단위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100년 전 뉴욕 5번가 거리, 그래서 1900년대 이 빨간 동그라미 하나에 자동차가 한 대, 나머지는 전부 마차. 그리고 1913년대 빨간 동그라미 하나에 자동차가 전체, 그리고 마차가 한 대. 그러니까 결국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죠. 그럼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차를 가진 사람들, 주로 귀족들이었어요. 이 귀족들이 자동차가 등장했어요. 이게 새로운 어떤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문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회를 지배하던 기득권은 바로 마차였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영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 마차를 중심으로 한 귀족 사회의 기득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영국은 이 당시에 무슨 법을 만들었냐?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어요. 붉은 깃발법이라 함은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가한 거예요. 영국이 이런 붉은 깃발법을 만드는 데에는 마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그 명분 뒤에는 그 마차의 주인이 되는 귀족의 세계를 보호하는 그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거기에도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붉은 깃발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발달하는 기술혁명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스를 수가 없고 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변혁이 있을 때 억만장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 이 당시에 록펠러, 카네기, 지난 100년에 미국의 어떤 그 가장 큰 부를 축적했던 시기가 바로 1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AI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이 AI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바로 주인공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부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내 직업을 뺏어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옛날 마부처럼 마부가 나는 운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마차를 몰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생겼어? 그래. 그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운전을 시작하고 그럼 이 자동차를 활용해서 내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마차를 활용해서 계란을 팔러 다녀요. 그럼 하루에 1km도 못 가. 그런데 자동차를 활용해서 계란을 팔러 다니면 하루에 10km, 20km를 막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나한테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거를 긍정적으로 나는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AI와 AI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AI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AI를 잘 이해하려면 바로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AI는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반도체란 뭐냐? 반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그렇지. 반도.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산. 반도체 이퀄 계산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에 투자하고 반도체를 개발을 시작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이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해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했잖아요. 이 베트남전의 패배가 바로 반도체 투자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뜨린 포탄수가 65만 톤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1965년부터 68년까지 3년 동안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고 공중전으로 끝내려고 롤링 썬더 작전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근데 그 3년간 롤링 썬더 작전에서 떨어뜨린 포탄수가 85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보다도 20만 톤이나 많은 포탄을 떨어뜨렸는데 북베트남에 졌어요. 왜 졌을까? 너무 아파. 미국은 이 베트남전의 패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패배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발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중률이 9.2%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00발이 떨어지면
90발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무조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산업도시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오발탄이 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북베트남은 밀림지대에다가 또 농경사회에다가 그러니까 포탄이 막 아무데나 떨어지면 별로 피해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북베트남이 소련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방공망을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떨어뜨리는 포탄이 오발탄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때 이걸 보고 더 이상 우리가 재래식 전쟁의 방법으로는 앞으로 승리할 수 없겠구나.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중률을 높여야 되겠구나.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도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럼 유도 무기를 만든다는 거는 뭐냐?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자동차에 센서 있었어요? 센서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뒤로 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뒤를 돌아서 봐야 되죠. 지금은 센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그냥 핸들 하나만 돌려서 그 자동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 옛날에 통신 장비 있었어요, 자동차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도를 찾아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신 장비가 있으니까 GPS 다운로드 받아서 가라는 대로 촉촉촉촉 가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다가 통신 장비하고 센서를 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하는 거 똑같아요.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다는 건데 그럼 이 센서와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반도체인 거예요. 계산기. 그러니까 여기서 로켓을 달나라에 쏘는 것도 똑같은 원리죠.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모든 예를 들면 중력 이런 온갖 거를 계산해 갖고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리느냐 이것도 결국은 반도체의 힘이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구나. 반도체구나. 그래서 1970년대부터 미국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국방부의 달파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다 만들어 보자. 거기서 만들어진 게 지금 드론, GPS 이거 다 달파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은 유도 무기를 계속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 스텔스기 이게 다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함께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선보였냐? 걸프전. 1990년대의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선보였어요. 이 걸프전은 전 세계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쟁을 구경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당시 저는 MBC에 있었고 이 전쟁을 중계방송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판론자들은 야, 우리가 저렇게 전쟁을 게임하듯이 저런 식으로 봐도 돼? 이런 비판이 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명중률이 그 반도체에 투자한 결과 얼마가 됐냐? 59.1%. 그러니까 두 발 중에 한 발은 명중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스텔스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 선보인 거예요. 그리고 1991년 12월 달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시작된 거고 이 사막의 폭풍 작전의 걸프전은 전 세계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냐. 더 이상 미국에게 달라들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계화, 글로벌화. 두 번째는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그럼 왜 미국이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30년을 밀어붙였냐? 프리 트레이드를 하면 미국의 시장이 관세 없이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시장이 점점 넓어져서 미국의 물건이 더 잘 팔릴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프리 트레이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미국의 어떤 그러한 프리 트레이드 정책에 의해서 한미 FTA가
이루어진 거죠. 이래서 이제 미국의 패권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도 똑같아요. 결국은 이 반도체 투자에 기인한 건데 얼마나 정확하게 조준하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이퀄 국방력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의 시진핑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력을 일찌감치 알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취임하자마자 시진핑의 반도체 굵기를 발표해요. 2015년에 중국의 10년 프로젝트,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정책을 발표하거든요. 그 2025년의 핵심이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자립화를 그 당시에 15%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거를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중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2025년에 중국이 70%의 반도체를 자립화하는 그 수치는 마치지는 못했지만 지금 한 40% 5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40% 50%까지 반도체 자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한국. 한국이 한때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40%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한 2년 전까지 한국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삼성전자가 5만 원까지 떨어진 게 그 원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중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이 내수를 점점 늘리면 한국의 수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대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했고 시진핑은 반도체 기술 이퀄 국방력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서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반도체에 투자해야 된다. 이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미국이 실수한 게 뭐냐? 2001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WTO 가입은 어떤 의미였냐면 WTO에 가입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중국은 공산당이 주요 전략 첨단 기술은 공산당이 관장을 했어요. 이걸 민간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WTO에 가입하면서 이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민간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한 다음부터 민간의 첨단 기술 투자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부흥이 시작됐어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고 중국을 사실상 좀 무시했었지.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전체의 그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5%를 넘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2017년, 18년 이때부터 다시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어떤 반도체를 둘러싼 배경에는 그런 국제적 정세가 있다. 자, AI 그러면 이렇게 AI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AI의 3대 조건이라 하면 뭘 꼽을 수 있냐면 첫째가 컴퓨팅 파워, 두 번째가 데이터, 세 번째가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와 전력과 컴퓨팅 파워 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돌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이 되려면 과연 이 AI의 3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느냐. 우선 컴퓨팅 파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있는 나라들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있는 나라는 32개국이에요. 150여 개국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1, 2차 산업혁명 이후에 해양국가 시대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각 프랑스 등등등의 식민지화하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있는 32개국 이외에 150여 개국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32개국에 있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을 빌려 쓰던지 아니면 뭐
가입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자기네 나라가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디지털 식민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이 된다는 이 목표는 결국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 되겠다는 소리인데 이 나머지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없는 약 150여 개국이 한국을 찾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인프라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보유 순위를 보면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인데 거의 차이가 없죠. 3등이 독일, 4등이 싱가포르, 5등이 인도, 6등이 영국, 7등이 프랑스, 8등이 캐나다, 그리고 9등이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그 나머지 한국, 일본, 이태리, 오스트레일리아가 같은 순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자 인도하고 싱가포르이 어떻게 그러면 4위, 5위까지 올라와 있느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인도라는 나라에 미국이 투자하잖아요. 미국이 인도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울산에 아마존,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하고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고 발표한 적 있죠. 그거 대한민국 겁니까? 아닙니까? 네, 한국은 땅과 전력만 제공을 하는 거고 기술은 아마존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도에다가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싱가포르도 똑같아요. 싱가포르도 중국이 투자하고 미국이 투자해.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이 보유 순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상위 10대 슈퍼컴퓨터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상위 10대 컴퓨터 안에 한국은 없어요. 아직까지 한국은 우리나라가 자체 설계한 AI 슈퍼컴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7등 후카쿠, 일본이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후카쿠는 일본이 한때 전 세계 1위를 했던 슈퍼컴이에요. 근데 얘네가 넥스트 후카쿠라고 그래서 203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새로운 AI 전용 슈퍼컴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중국은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거지 중국이 이 정도에 저는 위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10위 안에 이 AI 전 세계 슈퍼컴이 없다? 이게 한국의 굉장히 아픈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이런 어떤 컴퓨팅 파워를 늘리는 이런 일에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현재 한국의 슈퍼컴하고 데이터 센터 현황을 보면 누리온이 가장 지금 현재 빠른데 이 누리온 말고 그러면 대학이나 중소기업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퍼블릭용 데이터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있냐? 딱 하나 있어요. 광주 AI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갖고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해남에 뭐 국가 전용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시설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AI는 처음에 퍼셉션 AI, 그러니까 텍스트를 텍스트로 인식하고 음성을 음성으로 인식하는. 예를 들면 이거의 이세돌 구단이 2016년도에 구글의 알파고와 벌였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게 퍼셉션 AI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챗GPT. 2023년 11월 30일인가요? 그때 그 에이전틱 챗GPT가 등장을 했고 지금은 2026년의 화두는 에이전틱 AI죠. 24시간 내 비서. 그럼 이 에이전틱 AI가 가동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냐? 피지컬 AI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일찌감치 이 피지컬 AI 시대를 겨냥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중국만큼 로봇을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주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베이징에서 이 피지컬 AI와 차이나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이 열렸는데 여기에 등장한 이런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약간 아직은 어색하지만 물론 이 인공지능은 미국이 아직까지 1등이고 이거를
쫓아가지 못해요, 아직 중국이. 그러나 이 값싼 어떤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교의 어떤 랩에 가면 대부분 다 중국산 로봇을 쓰죠. 이것이 이제 중국이 노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포인트인데, 그러면 중국의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얘네가 2024년에 이걸 발표해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AI를 통한 경제 구조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AI로 앞으로 중국이 모든 거를 다 이걸 기반 시설로 하겠다. 그러니까 AI라는 건 일종의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예를 들면 호롱불에서 전구가 발명됐잖아요. 전기가 발명되고 난 다음에 전구가 나왔잖아요. 그런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자동차로 그런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경제 구조를 AI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미국 제재에 대한 기술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 두 가지 커다란 목표가 있었고, 이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2027년도에 지능형 시스템 보급률을 70% 달성하고 2030년에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의 보급률이 90%, 그리고 2035년에는 전면적 지능형 경제사회에 진입을 해서 AI 경제사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2035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을 어떻게 이기냐? 6가지 AI 기술 6대 융합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을 이길 거다. 첫 번째, 과학. 이건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국이 특별히 바이오, 제조, 양자를 콕 집어서 발표한 거. 이게 특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있어서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요게 저는 좀 특징적인 거로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 업그레이드.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 가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앞으로 중국은 이런 어떤 스마트 자동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가전제품은 다 100% 중국산으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수를 확대하겠다. 이 전략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민생복지, 뭐 보건, 의료, 뭐 교육 등등 공공서비스 AI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이것도 어느 나라나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 다섯 번째, 거버넌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건데, 도시 운영을 스마트화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중국은 주요 도시에 시티 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티 브레인이라 함은 우리도 CCTV가 다 있잖아요. CCTV가 다 있는데 전 도시에 이 CCTV를 다 달아가지고 홍채 인식을 시작했어요. 2016년부터. 한때 이 홍채 인식이 지나친 개인정보의 문제다라고 비판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홍채 인식을 시작해서 항저우를 시작으로 해서 항저우, 상하이, 북경.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웬만한 중국 인민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고 나니까, 시티 브레인을 하고 나니까 치안이 너무 좋아졌어요. 30%가 개선됐어요. 치안이. 그다음에 교통 흐름이 너무 좋아졌어. 이 AI가 다 교통을 통제하니까 약간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어요. 교통 흐름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하는, 정말 중국만의 어떤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개인정보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다 무시하고 독보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협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것이 특이한 거예요. AI 오픈소스 생태계를 추진하겠다. 아까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친미국가 블록 경제를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끼리만 거래를 하고 우호적인 나라끼리 뭘 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오픈소스 생태계로 가겠다.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인가요? 올 1월 달인가요? 딥시크. 작년이죠.
딥시크 이것도 결국은 AI 오픈 소스 생태계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남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의 오픈 소스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친미국가 블록을 만들면 우리는 그래 나머지 나라를 다 흡수할게. 이것이 시진핑의 1대1로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중국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북경 방문을 통해서 중국이 확실한 G2 국가인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얼마만큼 힘이 약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오픈 소스 생태계로의 발전을 계속 중국이 한다면 2035년이 되면 과연 미국이 지금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AI 시대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김상윤 교수님이 미디어 아트 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 이 AI가 미디어의 생산 질서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냐? 지금은 내가 어떤 기사를 찾아서 검색하고 읽어봐야 돼.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사가 합성 맥락으로 바뀌어요. 이제 단순 하나의 단독 기사에서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박유나 거미가 좋아하는 기사만 AI 에이전트가 골라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AI가 실시간 데이터로 재구성을 하는 형태로 미디어가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뉴스 인터페이스 시대가 열리는 거죠. 결국은 이 AI 에이전트가 그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미디어가 이제 주류가 되면서 미디어 제작 비용이 점점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커다란 이런 어떤 카메라라든지 뭐 방송시설,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 방송사와 1인 미디어가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대 방송시설을 갖고 있는 방송국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작 한계 비용이 0에 수렴을 하고 나니까 1인 미디어가 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전문 언론사와의 기술적 격차가 감소되면서 어떻게 돼요? 컨텐츠가 막 대량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미 이런 변화가 오고 있죠. 여러분 느껴요, 그거? 네. 그 다음에 이 AI 시대와 커뮤니케이션을 봤을 때 유통 질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검색형 피드에서 이제 에이전틱 AI가 알아서 다 골라주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직접 검색에서 개인의 AI 에이전트가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내 핸드폰에 내가 관심 있는 뉴스가 쫙 정리돼서 떠 있어요. 그걸 에이전트한테 자기 전에 시키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새 이런 거 골래와. 응? 그래갖고 결국은 이 AI 에이전트 시대는 AI 트래픽도 재편을 하는데, 어떻게 재편을 하냐? 지금까지는 인간 독자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컨텐츠 자체가 AI한테 잘 보여야 돼. AI 에이전트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AI 크롤러나 에이전트한테 채택이 되게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시장도 이제 바뀌는 거죠.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므로써 지금까지 하던 그런 스타일의 광고 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 출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되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결국은 이런 미디어 생태계를 뭐가 위협하냐? 가짜 뉴스가 위협하고 환각, 이런 어떤 할루시네이션, 딥페이크,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위협을 하니까 원천 데이터를 인증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컨텐츠의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또 여기서 역발상으로 살아남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콘텐츠의 이력을 공개하고 원천 데이터를 인증하는 거는 아까 맨 앞에 설명했던 신원 인증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출처가 뭐냐? 이거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AI가 흉내낼 수 없는 심층 취재라든지 또 인간 저널리스트의 주체적 관점의 가치가 극대화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밸류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이 관계의 질서가 바뀌는데 수용자에서 상호작용적 동반자로 이거는 이미 이렇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MBC 9시 뉴스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딱 봐야 됐는데 이제는 꼭 9시에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유튜브 찾아서 보는 거하고 같은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이 뉴스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AI한테 그래 오늘 그래 그런 뉴스가 있었지.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그거를 검색해가지고 답을 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기계하고 점점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어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숙하게 생각하게 되는 AI 시대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어떤 지금의 시대는 결국 There is no AI without chips에서 There is no life without AI. 그러니까 여러분은 AI 없이는 앞으로 모든 것이 AI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AI는 여러분의 동반자인 거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디지털 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친화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독특한 나, 유니크한 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사실 AI와 관련된 그 저작권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 계속 AI 학습을 위한 이용이 공정하게 이용될 때는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실 처음으로 대두된 문제지만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로 이제 학교 안에서 AI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저작권 문제로 좀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아마 제 짐작에는 그 시를 쓴 본인 그 시인 저자가 챗GPT 쪽에다가 나는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는 거기서 빼달라. 그렇게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그런 쪽에다가 나는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AI가 학습하는 거는 나의 저작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난 원치 않다라고 보내면 그거 빼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절차적으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공공의 목적, 어떤 퍼블릭을 위해서 여기서는 그런 거잖아요.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한다는 게 퍼블릭을 위한 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그러나 개인의 어떤 그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개별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제 그 LLM 모델이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물론 네이버나 뭐 아니면 뭐 LG 뭐 엑사원 뭐 이런 등등 몇 가지들이 등장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재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거나
뭐 이것이 어떤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법제화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국에서도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문제가 좀 더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AI가 이렇게 더 개인화를 촉진을 한다면 물론 뭐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지금 뭐 약간 고령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듯이 AI가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보여주는 어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잠깐.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내 삶에 이 뉴스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AI가 나에 관한 자료를 많이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 돼야 얘가 나에 관한 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의식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시 좀 중화적인 사회로 바꿀 거냐. 이것도 하나의 또 사회적인 하나의 중요한 테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자본적인 가치가 높아져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가 완전히 해체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신문 방송이 생기면서 신문이 없어질 거다.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포션이 점점 줄고 영향력이 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화폐의 변화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폐를 가지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다가 이게 크레딧 카드로 옮겨갔어요. 그럼 크레딧 카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낯서니까 안 쓰는데 이게 지금 익숙해서 이게 중요 어떤 메인스트림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돈을 요새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 없고 지폐 몇 장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의. 그런 것처럼 점점 포션이 주는 건 확실하겠죠.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질문이 그러면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